이혼 서류를 받은 날 남편은 나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길거리에 나앉은 나를 보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는 내가 8년 동안 그의 빈손 퇴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혼 후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불고 애원하며 끝없는 굴욕을 맛보는 그런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틀렸다. 이것은 내가 8년간 한 올 한 올 인내심을 갖고 엮어온 함정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바로 내 손으로 그 함정을 조여 스스로를 왕이라 착각했던 자의 관뚜껑을 닫는 이야기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그는 얼마나 조급했던지 공증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은행 회계 담당자에게 연락해 나와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가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며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나를 보며 떨고 싶어 했다. 그는 웃었다. 아내를 그림자처럼 여기는데 익숙한 남자의 웃음이었다. 내가 어리석다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인 첫 해부터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처럼 사는 법을 연습해왔다는 것을. 나는 무시당할 때 미소 짓는 법을, 굴욕을 당할 때 침묵하는 법을, 통제당할 때 고개 끄덕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모양처라는 가면 아래 나 자신을 숨기다가 정확히 그의 심장을 찌를 만큼 성장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격하는 법을 배웠다. 내 이름은 박지민. 오늘은 나와 강태준이 구청에서 이혼 수속을 밟는 날이다. 강변에 위치한 그 빌라를 떠나기 전 나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의 7년,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듯 걸었다. 집은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이 번쩍일 뿐 온기는 없었다. 아쉬움은 없었다. 대신 느껴지는 것은 해방감, 오랫동안 목을 조이던 목걸이를 풀어낸 듯한 가벼움이었다. 강태준은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거리를 두려는 듯 반쯤만 내려져 있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서는 명품 시계가 빛났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의 멋진 모습. 지금 다시 보니 그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거기 서서 뭐해? 그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빨리 안 타? 10시 반에 회의 있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탔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만 세게 쉬어도 유리가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다. 운전기사인 박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동정 어린 시선은 너무나 익숙했다. 사람들은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했기에 나를 동정했다. 32살, 7년간의 전업주부 생활, 직업도,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 남편이 실직나면 버려지고 쫓겨나면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 사회가 여성들에게 겁을 줘 순종하게 만들려고 흔히 들려주는 이야기. 차가 구청 앞에 멈췄다. 강태준은 1분이라도 늦으면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도장이 찍혔다. 얇지만 한평생의 굴욕만큼이나 무거운 2권의 붉은 서류. 내가 서류를 채 손에 쥐기도 전에 강태준은 입꼬리를 올리며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민 씨, 그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으니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게. 그는 자신의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는 나의 모든 반응을 즐기려는 듯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명의로 된 보조카드는 어제부로 정지시켰어. 휴대폰에 있는 모든 결제 앱도 다 끊었고. 아, 당신은 월급이 없지. 참. 그가 비웃었다. 내가 용돈으로 주던 그 카드, 그것도 동결시켰어.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적당히 크게 뜨고 막 쓰러질 사람처럼 목이 메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강태준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제부터 당신 몸에는 돈 한 푼 없어. 빌라 잠금 장치도 바꿨고 당신 짐은 가사 도우미 시켜서 다 싸서 경비실에 맡겨놨어. 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 댁 경기도 외곽에 있잖아. 반년 전에 남동생 사업 자금 때문에 등기부등본 담보로 잡혔다며? 은행에서 독촉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는 마치 연극을 감상하듯 나를 자세히 뜯어봤다. 이제 어떻게 살래? 다리 밑에서 자거나 친정 가서 울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며 구걸할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무릎 꿇고 빌어봐.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월세방 얻을 돈 몇 푼 쥐어줄지 누가 알아.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기묘했다. 호기심 반, 불쾌함 반, 동정 반. 나는 붉은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손톱이 손바닥을 하얗게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내가 두려워서 떤다고 생각했겠지만 틀렸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8년 동안 강태준, 당신은 여전하구나. 다른 사람을 발 뒤꿈치로 짓밟고는 아프냐고 묻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는 그 버릇.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눈을 내리깔아 눈물이 적절한 타이밍에 고이게 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실제로 느꼈던 감정으로 연기했다. 그건 아주 쉬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는 비웃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이건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박지민, 당신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그는 마치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사라져.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는 등을 돌렸다. 그 곱고 빠른 뒷모습은 마치 쓰레기 봉투를 막 버리고 홀가분해진 사람 같았다. 나는 차가 떠나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후미등이 길모퉁이로 사라지자 내 얼굴에 드리워졌던 피해자의 표정은 가면을 벗듯 깔끔하게 사라졌다. 나는 손을 들어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다. 그 눈물은 내가 쥐어짠 것이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5년 동안 들고 다닌 핸드백을 열어 안감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낡고 긁힌 구형 폴더폰이었다. 단축키를 누르자 신호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젊고 간결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민 언니, 상황은?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상대로예요. 그쪽에서 전부 막았어요. 나는 손에 든 붉은 서류를 내려다보고는 강태준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다. 아주 좋아. 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폭풍의 이름을 정하듯 말했다. 시작하자. 태풍 계획을 가동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알려. 모든 것이 정확한 박자에 맞춰 움직여야 해. 나는 전화를 끊고 낡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다시 넣었다. 내 등 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방금 분쇄기의 시작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분쇄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바로 강태준이었다. 구청을 나와 나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일부러 걸었다. 아직 정오가 되지 않은 서울의 하늘은 뜨거운 햇볕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모자챙을 낮게 눌렀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이 방금 이혼하고 무일푼이 되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여자를 보게 만들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에는 동정, 호기심,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필요했다. 이 도시 전체가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길모퉁이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 철제 벤치에 앉았다. 손을 펴자 손바닥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다. 2만 원, 1만 원, 그리고 동전들, 빈공한 연극을 위한 완벽한 소품이었다. 나는 옆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돈을 다시 세었다. 복권을 파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방금 헤어졌나 봐. 아주머니가 샤야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당히 붉혔다. 힘들겠지만 다 지나갈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위로의 말은 7년 내내 들어왔다. 강태준이 친척들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줄 때마다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받지 않으려면 고개를 얼마나 숙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현금을 내고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사람 냄새, 기름 냄새, 도시의 냄새가 뒤섞였다. 내 머릿속에서는 시간의 이정표들이 신호등처럼 켜졌다. 강태준이 계좌를 동결시킨 순간부터 시계는 똑딱이기 시작했다. 3시간 후 그의 회사 재무팀은 유동성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다. 6시간 후 경기도의 주요 거래처에서 자금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해 전화가 올 것이다. 24시간 후 투자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저 늦지 않으면 되었다. 버스가 종점에 멈췄다. 나는 일주일 전 미리 준비해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렸다. 안에는 소박한 옷 몇 벌, 플랫 슈즈 한 켤레, 얇은 수첩 몇 권이 전부였다. 나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깜빡이는 간판들, 허름한 식당, 카센터, 그리고 다닥다닥 붙은 고시원들. 이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시 속의 촌이었다. 비좁고 시끄럽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익명성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내가 묵을 방은 2층에 있었다. 계단은 좁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다. 여관 주인은 문을 열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혼자예요? 네. 보증금은 한 달치고 방은 작고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다. 주인은 지폐 몇 장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문이 닫히자 텅 빈 방 안에는 철제 침대 하나, 낡은 선풍기, 그리고 노란 전구뿐이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나는 5분,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 혹시라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보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여행 가방 바닥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얇고 배터리는 가득 차 있으며 신호도 강했다. 나는 계획의 모든 구조를 아는 유일한 두 사람 중 한 명인 하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해. 언니가 예상한 대로 그가 다 막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령회사 명의로 된 예비 계좌 3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자금은 안전해요. 좋아. 경기도 거래처는 방금 이번 주 결제건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하지 마. 초조하게 만들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두르면 죽는다. 저녁에는 골목 입구에서 5영원짜리 도시락을 샀다. 나는 잔돈으로 계산했다. 주인은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보며 국물을 조금 더 담아주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먹었다. 창문을 열어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게 했다. 나는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키우기 위해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필요했다. 도시락, 노란 불빛, 벗겨진 벽지를 찍은 사진 한 장. 모든 것은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사용될 것이다. 밤 9시.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길거리에 나 앉았다는 소문 들리던데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의 친한 거래처 사장 부인인 수진. 항상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좋아하는 여자. 나는 짧게 답장했다. 응, 방금 고시원 구했어. 말줄임표가 한참 동안 나타났다. 태준 씨도 참 무정하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침묵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될 것이다. 11시 나는 불을 끄고 철제 침대에 누웠다. 선풍기가 삐걱거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8년 전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펼쳤다. 결혼 첫 해 강태준은 나에게 보조카드를 주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다. 집안에서 필요한 거나 사. 뭐든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아주 작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장을 볼 때마다 몇천 원씩, 매달 몇만 원씩, 매년 몇십만 원씩 모았다. 나는 기록했고 밤에는 재무제표 읽는 법을 공부했다. 그가 잠들었을 때
나는 친구인 수민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느리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배웠다. 나는 대박을 노리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나는 현재로 돌아왔다. 누군가 지나갔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두렵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강변의 그 빌라에 강태준의 웃음소리와 함께 남겨두고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낡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는 낮게 묶었다. 골목 입구 카페에 가서 가장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얇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밖에서 보면 실직한 여자가 할 일 없이 낙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무도 내가 곧 숨이 넘어갈 기업의 자금 흐름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함이었다. 경기도 거래처에서 두 번째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져요. 좋아. 그냥 둬. 은행에서는 예정대로 독촉장을 보낼 거예요. 알았어. 나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태준은 쓴맛을 싫어했다. 그는 단 것을 쉽게 삼킬 수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띠리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박지민 씨, 네.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에 행정직 자리가 하나 있는데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나는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감사함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고려해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낚싯바늘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정말 굶주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던져진 작고 향기로운 미끼. 나는 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후에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의 증인이 더 필요했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 몇 방울을 흘렸다. 저녁에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한 줄이었다. 생각은 정리됐어? 나는 화면을 보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답장했다. 시간을 좀 더 줘요. 3분 후 그가 답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인내심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얇은 휴대폰을 켜서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제목은 없었다. 단지 공단 근처 부동산 프로젝트의 위험 분석 보고서 파일 하나만 첨부했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분석 보고서였다. 수신이는 내가 2년 동안 기억만 해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주소였다.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껐다. 첫 번째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강태준의 하늘은 색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이혼 후 셋째 날 아침 나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다. 좁은 고시원 방에는 퀴퀴한 냄새와 밤새 내린 비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다. 가난한 골목의 새벽 공기에는 날 것 그대로의 아주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거울은 흐릿했지만 그 안의 눈빛은 선명했다. 차분했다. 기쁨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팽팽한 줄 위를 걷는 사람의 집중력만이 있었다. 나는 이 박자를 유지해야 했다.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정확해야만 했다. 나는 낡은 셔츠를 입고 청가방을 메고 골목 입구로 나갔다. 샌드위치 가게가 막 문을 열었기에 가장 싼 것을 하나 사서 현금으로 계산했다. 주인은 나에게 고추장 소스를 하나 더 주며 말했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덜 서러울 거야, 아가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할 이런 말들이었다. 이런 골목에서는 소문이 신문보다 빨랐다. 나는 어제 갔던 카페로 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수첩을 펴고 아무 말이나 몇 줄 썼다가 지웠다. 사실 나는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화는 정확한 시간에 걸려왔다. 함이었다. 은행에서 독촉장 보냈어요. 언니. 알았어. 사본은 그에게 보내되 업무 시간 마감 직전에 늦게 보내. 경기도 거래처에서는 방금 또 문자 왔어요. 이틀 더 늦어지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요. 좋아. 답장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강태준이 유리로 된 회의실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싫어했고 나는 바로 그 통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어제 걸려왔던 전화가 다시 왔다. 박지민 씨, 행정직 자리 말인데요. 필요하시면 오늘 오후에 오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나는 2초간 침묵한 후 답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아직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매우 절실하지만 비굴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오후에 나는 X구 중심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로 갔다. 로비는 작고 엘리베이터는 낡았다. 면접관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그는 나의 텅 빈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쉰 지 꽤 되셨네요. 네, 집에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셨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는 나를 마치 저울질하듯 더 자세히 쳐다봤다. 급여는 많지 않고 업무는 반복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절함을 보이기에 충분히 빠르면서도 너무 조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느리게 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저울의 추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소였다. 좋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나와서 나는 몇 분간 멈춰섰다. 누군가 강태준에게 내가 낮은 급여의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할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중고폰 가게에 들러 대포 유심을 샀다. 주인이 가격을 묻자 나는 대답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유심을 건넸다. 나에게는 또 다른 익명의 연락수단이 필요했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얇은 휴대폰을 켰다. 어젯밤 보냈던 주소에서 답신이 와 있었다. 제목은 없고 단 한 줄이었다. 내일 아침 9시 강변공원에서 봅시다. 나는 그 문장을 쳐다봤다. 심장 박동은 변함없었다. 그가 미끼를 문 것이다. 하지만 큰 물고기는 항상 거세게 저항한다. 나는 준비해야 했다. 저녁에 강태준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 받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어. 거래처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당신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태준 씨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흥 소리를 냈다. 바보인 척하지 마. 당신이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알아. 나는 침을 삼켰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침묵.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박지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줄게.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도 있어. 지원. 그가 7년 내내 나에게 썼던 단어. 나는 눈을 감았다. 부엌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밤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인내심이 많지 않아. 알아요. 나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를 불편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밤에 나는 여행 가방을 다시 정리했다. 가장 소박하고 깨끗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랐다. 나는
막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여자처럼 보여야 했다. 장신구도 화려함도 없이 나는 낡은 휴대폰을 바깥 주머니에, 얇은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변공원에 15분 일찍 도착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한 남자가 벤치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고든 자세, 흰 셔츠, 어두운 색 바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돌아섰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다. 박지민 씨. 네, 저는 민준혁입니다. 나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악수도 인사치레도 없었다. 당신의 분석 보고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데이터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요. 그가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똑바로 쳐다봤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장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청가방에서 얇은 서류 뭉치를 꺼내 벤치 위에 놓았다. 이것은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지의 법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잠시 멈췄다.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금 흐름입니다. 민준혁은 말없이 한 장 한 장 넘겼다. 바람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생각보다 침착하시군요.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가 제 계좌를 동결시킨 날부터 저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다. 그가 나에게 명함을 건넸다. 연락 기다리세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쳐다보지는 않았다. 게임이 새로운 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오는 길에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낯선 사람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강태준은 아직 모르겠지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공원을 떠날 때쯤 햇살이 한층 더 강렬해져 있었다. 강물에 반사된 빛이 마치 얇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민준혁의 명함은 위도 주머니 안에서 단단하고 반듯하게 마치 판이 넓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하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야말로 균형을 잡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나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느리게 조깅하는 중년 남성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았다. 군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시선을 받지 않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2개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각 서류 뭉치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다. 나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감정은 밤이 깊어지고 혼자 있을 때만 허락되는 드문 사치였다. 낮 동안의 나는 오퍼레이터였다. 정확히 11시. 하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혁 씨 쪽에서 확인 작업 시작했어요. 서류 2종류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준비해둔 서류 보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미가 목소리를 낮췄다. 강태준 씨가 방금 내부 회의를 마쳤는데 화를 내면서 책상을 쳤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한 반응이야. 그는 늘 책상을 치는 소리로 두려움을 감추거든. 나는 전화를 끊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은 약간 흐릿했지만 쓰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해서 답신을 확인했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민준혁 같은 사람들은
서둘러 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내가 일시적인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점심에는 골목 입구 식당으로 내려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뭐 먹을래? 어제랑 똑같이 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펐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통화하며 대출과 만기 상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흘깃 들었지만 애써 들으려 하지는 않았다. 이런 시기에 그런 이야기는 강태준의 가쁜 숨소리를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잠시 누웠다.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오후에는 파도가 칠 것이다. 오후 3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뭐해?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5분 후 그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았다. 밖에 있어요.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일 구하러요. 일. 그가 비웃었다. 어디서? 어디든 월급만 주면 돼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푼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거의 울먹이는 것처럼 목소리를 작게 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얼마간 줄 수 있어. 많지는 않지만 살만은 할 거야. 얼마요? 나는 물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였다. 3천만 원. 나는 눈을 감았다. 3천만 원. 그가 한때 가벼운 술자리 계약금으로 썼던 액수. 생각해 볼게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알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내심을 잃으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곧바로 하미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가 방금 법무팀에 공동재산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을 시켜. 찾아낼 건 아무것도 없어. 언니를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게 둬.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짙게 깔렸다. 나는 이런 오후가 좋았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끄러지기 쉽게 만드니까. 저녁에 민준혁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단 한 줄이었다. 내일 오전 8시 30분 제 사무실에서 뵙죠. 나는 짧게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확인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통과하면 나는 법과 돈과 권력이 냉정한 언어로 대화하는 다른 공간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꼼꼼히 준비했다. 서류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나는 내가 멈춰야 할 지점을 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심플한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플랫 슈즈를 신었다. 민준혁의 사무실에 정시에 도착했다. 건물은 높고 로비는 넓고 조명은 하얗다. 나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이름을 말했다. 직원이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민준혁은 나보다 5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저희가 예비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작지 않군요.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이 절차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반격을 불러올 거라는 건 아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가 심층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그가 덧붙였다. 당신에게는 더 나은 위장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직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저는 8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악수했다. 짧고 단단한 악수였다. 건물을 나오자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 당신 있는 곳으로 갈게. 나는 문자를 쳐다봤다.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답장했다. 불편해요.
나를 피하는군. 그냥 피곤해요. 말줄임표가 한참 동안 나타났다. 내가 찾아낼 거야. 나는 화면을 껐다. 그가 찾아낼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지금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짐을 조금 쌌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좁은 방을 둘러봤다. 문득 이곳이 더 이상 임시 거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환승역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굳건히 서 있던 곳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펴고 단 한 줄을 썼다. 2단계, 저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다. 나는 밑줄을 그었다. 이 비는 길만 적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비는 오랫동안 내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 마치 머릿속 생각들을 위한 일정한 박자 같았다. 강태준은 나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 남자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나에게서는 더욱 그랬다. 밤 11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6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팽팽했다. 마치 너무 세게 당겨진 기타줄 같았다. 쉬고 있어요. 어디냐고. 고시원에요. 주소. 나는 침묵했다. 그가 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길게 침묵했다. 박지민.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랑 장난하지 마. 원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 좀 하자. 우린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내일을 방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웃었다. 저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는 침묵했다. 빗소리에 섞인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 근처에 있어. 그가 말했다. 문 열어.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골목 아래를 내려다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그가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이 동네는 그가 익숙한 곳들과는 달랐다. 불편해요.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돌아가세요. 나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에 들어오면 상황만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충고하는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약간 따뜻해졌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그가 어리석은 짓을 시작할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하미가 아주 일찍 전화를 걸었다. 그가 사람을 시켜 사방을 뒤지고 다녀요. 어젯밤 골목 입구에서 그의 차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가 미쳐 날뛰는 걸 보게도 좋아요. 나는 식은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었다. 나는 천천히 씹으며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골목을 내다봤다. 이곳의 삶은 여전히 흘러갔다. 아주 먼 곳의 폭풍과는 상관없이. 오전 9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박지민 씨, 가족분들 담보자산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나는 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공동보증인 측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동보증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강태준이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하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가족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 한 걸음 더 기다려. 점심때 지난번 회사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왔다. 박지민 씨,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도록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문장을 쳐다보고 몇 초간 생각한 후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직위가 필요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몰락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이라는 그림의 완벽한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나는 짧은 약속에 따라 민준역의 사무실에 갔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이었다. 그는 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2차 감정 결과입니다.
나는 숫자들과 붉은 메모들을 훑어봤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그는 아직 모르나요? 내가 물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민준혁은 나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격할 겁니다.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적절한 시점까지 거리를 둘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계속 사세요. 저는 그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강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다. 저녁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나는 벨 소리를 껐다. 잠을 자야 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 회사에 출근했다. 사무실은 작고 업무는 단순했다. 나는 아주 열심히, 아주 순종적으로 일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로 기억해 주기를 원했다. 중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얼마나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강태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유심을 쓰고 있었다. 나는 답장했다. 저를 무섭게 만드네요. 말줄임표가 나타났다. 무서워해야 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하지만 나는 포위망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다. 오후에 하미가 전화했다. 그가 방금 거액의 돈을 비정상적으로 이체했어요. 어디로? 아주 급하게 중간 회사로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막아야 할까요? 아니, 그냥 두세요. 저녁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지민아, 은행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무슨 일 있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너 괜찮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나 자신에게 피곤함을 허락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피곤함이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밤에 나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다. 적이 재정적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밑줄을 그었다. 밖에서 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가 멈췄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익숙한 검은색 차가 골목 입구를 스쳐 지나갔다. 멈추지는 않았다. 강태준은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고시원 방은 조용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일어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을 디뎠다. 심장 박동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의 정확한 박자였다. 나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타서 창틀에 기댄 채 천천히 마셨다. 골목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고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강태준에게는 버텨야 할 또 다른 하루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다. 이혼한 신입사원,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했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다. 이 신중함이 갑옷이 될 것이다. 오전 9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함이었다. 그가 방금 단기 대출 계약에 서명했어요. 이율이 아주 높아요. 얼마? 거의 200억 원.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이 상황에서 그 액수는 독약이었다. 가만히 둬.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잡았어. 자회사 지분이요. 좋아. 나는 전화를 끊고 엑셀 시트를 열었다. 시간표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누군가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통제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강태준은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업무 중에 민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몇 분 정도 통화 가능합니까? 네. 저희 쪽에서 비정상적인 점 2가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심층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낼 겁니다. 언제쯤요? 주말쯤에요. 서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할 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혁이 머뭇거렸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족들은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가볍게 한숨 쉬었다. 좋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점심에는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다. 그들은 아이들 이야기, 물가, 집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를수록 나는 더 안전했다. 오후에 강태준이 전화했다. 나는 화면을 보고 1초간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디야? 회사예요. 회사? 네, 일하고 있어요. 그가 마른 웃음을 지었다. 무슨 일?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든 일이죠. 만나야겠어. 불편해요. 나를 피하는군.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 진정해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전적이지 않게. 진정?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나를 망치고 있잖아. 나는 침묵했다. 박지민.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얼마를 원해?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저는 거래하지 않아요. 내가 5천만 원 줄게. 아니 1억.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나는 그가 반응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문자가 쏟아졌다. 나는 읽지 않았다. 화면을 껐다. 퇴근 후 나는 바로 고시원으로 가지 않았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에 들렀다. 그들을 봐야 했다.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다. 아버지는 팻마루에 앉아 계셨다.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어머니는 채소를 다듬다가 나를 보고 일어서셨다. 눈시울이 붉었다. 왔구나. 네, 우리는 앉았다. 나는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자세한 이야기는 빼고 필요한 만큼만 말했다. 알아서 몸조심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아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으면 이리로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저녁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업계에 그의 회사가 비공식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도 알고 있어요. 좋아. 나는 수첩을 펴고 한 줄을 더 썼다. 적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밑줄을 2번 그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잠들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골목 밖 차 소리를 들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일어섰다. 누구세요? 지민아, 문 열어.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아주 가까웠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돌아가세요. 문 열어. 저를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안 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다. 전화할 필요는 없었다. 화면만 밝게 켜두면 되었다.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침묵. 1박자, 2박자. 네가 감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뒤로 물러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가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은 약간 차가웠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다. 나는 그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럴 때마다 증거는 더 두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신문에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 흐름 문제에 대한 모호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 내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이제부터 강태준이 더 이상 주도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반응할 것이고
공황 상태에서의 반응은 항상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나는 수첩을 닫고 출근 준비를 했다. 방을 나서기 전 나는 고시원 방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나는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이곳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갈 차례였다. 그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명한 감각을 안고 고시원 방을 나섰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골목은 여전했다. 시끄럽고 먼지투성이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흥정하며 아주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 가장 평범한 모습을 연출했다. 반면 내면에서는 모든 톱니바퀴가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정시에 회사에 도착했다. 컴퓨터를 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동료 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큰 부동산 회사가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위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나는 고개를 들어 놀란 척했다. 그래요? 네. 은행 다니는 지인이 그러는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대요.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 가장 낮은 직급까지 퍼졌다는 것은 위층에서는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오전 10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함이었다. 그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데? 언니에 대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떻게요? 언니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물었대요. 아무도 대답 못했고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태준이 기억의 모든 구석을 뒤져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나는 나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만드는데 아주 능숙했다. 점심에는 혼자 밥을 먹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민준혁은 소문이 서류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한 방이 아니라 연쇄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나는 너무 일찍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했다. 오후 2시 정각. 나는 새 회사에서 내부 이메일을 받았다. 재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기 교육 공지였다. 나는 바로 신청했다. 나는 합법적인 여러 장소에 나타나 명확한 업무 흔적을 남겨야 했다. 교육 중간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가 왔다. 내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본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문자가 왔다. 나를 자극하지 마.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그가 나를 감정적인 대화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퇴근 시간. 정문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편에 익숙한 검은색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 차 문이 벌컥 열렸다. 박지민, 그의 목소리가 길 한가운데서 나를 불렀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멈춰서서 돌아봤다. 여기서 뭐해요? 차에 타. 싫어요. 그가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옷깃은 비뚤어져 있었다. 나 좀 따라와.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 당신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그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다. 돌아가요. 내 그깟 수작이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비웃었지만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누구 만났어? 뭘 보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두려워하고 있군요. 1초간의 침묵. 나는 그의 흔들림을 선명하게 봤다. 두렵지 않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의 통제력 상실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놔요. 내가 말했다. 나 따라와. 놓으라고요. 나는 더 크게 반복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준이 주춤했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 손을 빼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다. 그냥 아는 분이 오해를 좀 하셔서요. 경비 아저씨는 우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태준이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당신이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를 천천히 쳐다봤다. 당신 예전에도 그 말을 했었죠.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이번에는 그가 쫓아오지 않았다. 고시원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몇 초간 문에 등을 기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증인 앞에서 흔적을 남겼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민준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대상이 공공장소에서 접근하여 압박하는 행위를 함.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답장했다.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함이가 전화했다. 그가 추가 대출을 알아보려 하지만 많은 곳에서 거절당하고 있어요. 소문 때문에 서류가 나빠지기 시작해서요. 좋아.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지는 않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걱정돼. 그래서 우리가 더 빨라야 해.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길 한가운데 서 있던 강태준의 모습, 초점 잃은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의 공황 상태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펴고 계속 썼다. 적이 직접 접촉하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밑줄을 3번 그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창문이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서류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서류가 나타나면 모든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몸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상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고시원방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메모로 가득한 작은 책상을 비췄다. 나는 커피를 타서 천천히 마시며 지난 몇 달간 내가 쓴 모든 글을 다시 읽었다. 모든 시간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작게 이야기하거나 컴퓨터에 얼굴을 받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밖을 힐끔거렸다. 오전 9시쯤 모든 직원은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늘 감사팀의 업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내부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가쁜 숨소리, 의자 끄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약 15분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어두운 색 정장에 가슴에는 명패가 선명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층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들은 경영진 사무실 구역으로 직행했고 유리문이 닫혔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일했다. 정오 가까이 되어 하미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작됐어요. 나는 짧게 답장했다. 계획대로 해. 그녀는 동그라미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알아들었다. 그날 점심 아무도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서민적인 도시락을 먹었다. 천천히 씹었다. 통쾌함보다는 아주 익숙한 공허함 같은 감정이 들었다. 목표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침착함만이 남았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쳐다보다가 받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익숙한 위압감은 사라져 있었다. 일하고 있어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저는 승패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가 으르렁거리며 웃었다. 가식 떨지 마.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았잖아.
당신이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깟 것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법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침묵이 길어졌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가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당신이 멈추기를 원해요.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잃을 게 더 있을 것 같아? 있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 그가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부서졌다. 너는 언제나 도덕적이었지. 아니요, 나는 답했다. 나는 그냥 당신과 다를 뿐이에요. 나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오후가 되자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몇몇 금융 전문 매체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 짧은 기사를 냈지만 업계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업무 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인사팀에 불려갔다. 나 때문이 아니라 부서 전체 때문이었다. 그들은 일부 프로젝트를 임시 동결하고 필요시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에 협조해달라고 공지했다. 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필체는 아주 단단했다. 건물을 나오자 주차장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심한 병을 앓은 사람처럼 보였다. 셔츠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렸다. 이야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무서워? 당신이 소란을 피우는 걸 원치 않아요. 그가 비웃었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당신에게는 아직 협조할 권리가 남아있어요. 말은 참 쉽게 하네. 그가 다가왔다. 내가 예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관심 없어요. 내가 이혼 후에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당신이 틀렸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사랑했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사랑이 영원한 인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가 뒤로 물러나 차에 기댔다. 이해가 안 돼.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답했다. 그저 책임지면 돼요. 법무팀 중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 말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다시 쳐다봤다. 너도 편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았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미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그가 추가 소환됐어요. 알아. 우리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발코니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환했다. 하미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후회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피곤해? 응. 그런데 왜 계속하는 거야?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피곤할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이름이 여러 프로젝트, 비리 액수와 함께 언급되었다. 댓글이 넘쳐났다. 동정하는 사람도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읽지 않았다. 민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1단계 완료. 나는 답장했다. 2단계로 전환합니다. 오후에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각 단계를 설명했다.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고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8년 전과는 아주 달라 보였다. 더 날카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져 있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걱정 마라. 누가 귀찮게 하지는 않고요. 아니,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네가 잘 사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삶은 계속되었다. 나는 수첩을 펴고 그날의 마지막 줄을 썼다. 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밑줄을 그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일 뿐.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떤 비밀도 오래가지 못한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 밤, 도시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흐름만이 더 격렬하게 움직였다. 나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을 보았다. 모든 것이 터져 나왔던 첫날의 들뜬 기분은 사라지고 오직 날카롭고 차가운 침착함만이 남아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실수하기 쉬웠다. 사람들은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곤 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태준이 아직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코 조용히 패배를 인정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예정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민준혁이 소개해준 판사 출신의 강덕수 변호사는 말이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간결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한 단계씩 진행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많이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가 말하게 두세요. 재산은요? 내가 물었다. 그가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계좌 동결 기록과 이혼 후 압박을 가한 사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빨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겨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하미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가 2차 소환됐어요. 비정상적인 현금 사용 정황이 있대요. 모두 기록해둬. 다른 일이 있어요. 하미가 머뭇거렸다. 그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너한테? 언니에 대해서 물었어요. 언니가 아직 뭘 가지고 있는지. 나는 미소 지었다. 어떻게 대답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잘했어. 점심은 혼자 먹었다. 나는 신문 기사를 몇 줄 훑어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의 이름이 더 빽빽하게 등장했고 추측과 분석 기사들이 뒤따랐다. 나는 외부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오직 서류와 시간표에만 집중했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지민 씨? 네. 저는 홍수현이라고 해요. 태준 씨 옛날 친구예요. 나는 1초간 침묵했다. 무슨 일이시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태준 씨 이야기요. 그의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그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홍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애 말이 당신이 소송을 취하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해요. 나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에게 다시 전해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취하하지도 보상받지도 않을 거라고요. 지민 씨, 그 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런 전화가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예정, 동정심, 사회적 압력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저녁 늦게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직 이사가지 않았다. 조용히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방문 앞에 얇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주워서 열어봤다.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의 글씨체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마지막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개념이었다. 나는 아니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소식을 묻더라. 어떤 사람이요? 내 전남편 친구라고 하더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여기 없다고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잘하셨어요. 조심해라.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민준혁에게 전화했다. 적이 제3자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가 답했다. 저희가 보호 조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다. 조사팀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지민 씨, 강태준 씨의 전 부인이시죠? 네. 그의 개인 자금 흐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 전입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나는 사실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은 적절한 시점에 말해줬을 때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방을 나오자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소문도 모호한 위협도 없었다. 오직 서류와 법률뿐이었다. 오후에 하미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가 조사를 위해 구속됐어요. 나는 침묵했다. 언니, 듣고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일어나 회사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하늘은 구름이 많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벗겨진 벽을 손으로 만져봤다. 이곳은 내가 무무해서 일어서는 것을 지켜봐 준 곳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다. 나는 하미의 작은 아파트로 임시로 옮겼다. 그녀가 차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아니, 나는 답했다. 아직 중간이야. 뭐가 더 남았어? 마주 보는 것. 그날 밤 나는 강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내일 저쪽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은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다. 나는 수첩을 펴고 한 줄을 더 썼다. 저기 탈출구를 찾지만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밑줄을 그었다. 내일 나는 과거와 직접 마주할 것이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닿기 위해서. 마주해야 할 날의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나는 도시가 아직 희미할 때 잠에서 깼다. 하미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옅은 안개에 잠긴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강태준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오늘 아침은 그렇지 않았다. 내 안에는 마치 찌꺼기가 가라앉은 호수 표면처럼 아주 고요한 공간만이 있었다. 강덕수 변호사는 7시에 전화했다. 9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상대방도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가 덧붙였다. 제가 허락하는 것 외에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고른 원피스는 화려하지 않은 중간 톤의 색상으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느낌을 주었다. 나는 튀고 싶지도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위치에 맞게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지민아, 나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천둥도 심장의 두근거림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돌바닥에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이 있을 뿐이었다. 조정실은 5층에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강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낡은 자신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변호사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왔구나. 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변호사 옆자리에 앉았다. 강덕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아주 태연하게 펼쳤다. 조정은 익숙하고 건조한 법률 용어로 시작되었다. 나는 들으며 질문을 받으면 대답했다. 강태준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끊고 이야기에 감정을 섞으려 애썼다. 그녀는
회사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도 무관하지 않아요. 강덕수 변호사가 똑바로 쳐다봤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강태준이 주춤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답했다. 나는 강태준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무력함을 선명하게 느꼈다. 그가 곧 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박지민 씨, 조정관이 말했다. 이번 조정에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답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상대방이 성의를 보인다면 요구사항을 일부 철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강태준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정말 나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싶은 거야? 나는 그를 아주 침착하게 쳐다봤다. 당신이 스스로 그곳으로 걸어간 거예요. 상대방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강태준은 1초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배상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 몇 마디 해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지금 저에게 부탁하는 건가요?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내 아내였잖아. 나는 침묵했다. 그 순간 7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파티들, 생활비를 타쓰던 순간들, 그가 인생을 가르치던 밤에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나는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말했다. 바로 당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1시간여 만에 합의 없이 끝났다. 모두가 일어섰을 때 강태준이 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다. 지민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당신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답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적절한 때에 멈췄을 뿐이에요.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에게 8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뒤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을 나오자 나는 가벼움을 느꼈다. 이겨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끈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벼웠다. 오후에 나는 예정대로 민준혁을 만났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 실패는 좋은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서류 처리가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날 겁니다. 그가 답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일하고 싶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아는 것을 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에서요. 민준혁이 미소 지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직무 기술서를 하나 건넸다. 화려하지도 모호한 약속도 없는 단지 위험 분석 컨설턴트라는 직책이었다. 고려해보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서류를 들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하미가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됐어? 한 부분은 끝났어. 슬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아쉬워. 그가 아니라 내가 침묵했던 세월이. 하미는 그저 차를 더 따라주었다. 밤에 나는 수첩을 펴고 천천히 썼다. 대면 완료. 더 이상 감정적 속박 없음. 나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밝았고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강둑으로 건너왔다. 조정 이후 다음 며칠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도, 반은 협박이고 반은 애원인 문자도 없었다. 이번의 침묵은 무서운 공백이 아니라 자동 운항 모드로 전환된 기계의 고요함이었다. 서류는 내 손을 떠나 차가운 법률의 궤도를 따라 똑바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지 재촉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민준혁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환영식도 시끄러운 축하도 없었다. 작은 책상 하나, 그
큰 모니터 하나, 그리고 보고서 한 더미. 나는 그 간결함이 좋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었다. 숫자를 읽고 그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일. 첫날 아침, 나는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심사 단계에 있는 한 프로젝트의 위험 분석 서류를 훑어봤다. 나는 아주 천천히 읽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했다. 아무도 내가 예전에 강태준이 잠든 사이 노란 불빛 아래 부엌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몰랐다. 나만 알면 그걸로 충분했다. 중간에 민준혁이 들렀다. 일은 익숙합니까? 아주 익숙합니다. 그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거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좋았다. 이곳의 누구도 내 과거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과를 원했다. 점심때 강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상대방이 서류의 일부 조항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끌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을 믿습니다. 진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모니터로 돌아갔다. 일은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었다. 그것은 나를 똑바로 서게 했다. 오후에 하미가 문자를 보냈다. 그가 압박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대. 지인들이 언니 안부를 물어봤어. 어떻게 대답했어? 언니는 일하고 있고 관련 없다고 했어. 잘했어. 이 단계에서는 여론이 나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편을 드는 사람도, 강태준을 동정하는 사람도, 그저 호기심 많은 사람도 있었다. 나는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침묵은 최고의 방패였다.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천천히 먹으며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 닿는 소리, 아주 일상적인 소리들을 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요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식사가 항상 책임감, 평가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식사 후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일 시작했어요. 일은 괜찮니? 괜찮아요. 몸 조심해라. 네.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길 아래로 차들이 오갔다. 나는 더 이상 숨어야 한다는 느낌이 없었다. 나는 내 이름과 내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든 설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생활 리듬은 점차 안정되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메모를 했다. 나는 더 이상 뉴스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나 민준혁이 알려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준혁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음 프로젝트의 공식 심사팀에 당신이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냥 당신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왜 나를 믿는지 묻지 않았다. 이 신뢰는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제출했던 분석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익숙한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강태준이었다. 나 곧 재판받아. 나는 감정 없이 문자를 쳐다봤다.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뒤늦은 통보는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부 회의에 초대받았다.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프로젝트였다. 나는 간결하게 발표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지적했다. 방안은 조용했다.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회의가 끝났다. 한 젊은 동료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와 관련된 역할이 아니라 능력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다. 오후에 강덕수 변호사가 전화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제가 출석해야 합니까? 네. 하지만 아주 짧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계속 일했다. 나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설치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옷을 준비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복도는 길고 조명은 하얗다. 강태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서류는 명확했고 증거는 충분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할 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아주 똑똑히 들었다. 그것이 누구의 운명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겪었던 일들이 상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법정을 나오자 강태준이 나를 불렀다. 지민아, 나는 멈춰섰다. 미안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이 사과는 늦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단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뿐이었다. 받아들일게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맑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박수 소리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다. 단지 제자리를 찾은 결말이 있을 뿐이었다. 오후에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계속 일했다. 민준혁이 나를 보고 짧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폈다. 나는 2단계의 마지막 줄을 썼다. 법적 절차 마무리, 새로운 삶의 시작. 나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닫았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이 켜졌다. 나는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내 두 발로 안으로 들어왔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바로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나는 한 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법률의 문이 닫히면 진짜 삶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사람이 가장 리듬을 잃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돌아갔다. 홀가분하지만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화면 위의 숫자들은 여전히 냉정하고 객관적이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민준혁은 나에게 더 어렵고 복잡한 새 서류를 주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였다. 예상 수익률은 높고 파트너는 명성이 있었으며 언론은 칭송했다. 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고 곧 작은 균열들을 발견했다. 그 균열들은 처리되지 않으면 파열구가 될 것이다. 나는 메모를 하고 의견을 다시 보냈다. 민준혁은 짧게 답장했다. 핵심을 짚었군.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먹었다. 나는 처음으로 외부인이라는 느낌 없이 공통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들은 나에게 위험을 보는 방식에 대해 물었다.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아무도 내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마도 알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았다. 그 존중이 나를 제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오후에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들러 부모님 재산과 관련된 마지막 서류 절차를 마쳤다. 은행 직원이 도장을 다 찍었을 때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잘 됐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나는 전화를 끊고 은행 유리문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수많은 인생이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저녁에 나는 새로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크지는 않지만 밝고 조용했다. 나는 직접 청소하고 작은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작고 심플한 그림 하나를 걸었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나는 예전 집의 낡은 부엌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도 시선도 없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더 이상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은 이제 내 일부일 뿐 족쇄가 아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 바빠졌다.
일은 나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작은 분석을 이끌고 회의에서 의견을 묻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할 때는 정확하게 말했다. 민준혁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더 멀리 나아갈 생각을 해봤습니까? 더 멀리요? 더 주도적으로 팀을 이끄는 것 말입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단지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인정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점에 찾아왔다. 하미가 주말에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요리하고 잡담을 나눴다. 그녀는 나를 보고 웃었다. 언니 달라졌어. 어떤 점이? 더 가벼워졌어. 더 이상 애쓰지 않으니까.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까봐 두렵지는 않아?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아. 저녁에 나는 혼자 산책했다. 도시에 불이 켜지고 바람은 시원했다. 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작은 가족들, 젊은 연인들을 보았다. 나는 비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관찰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었고 나는 내 리듬을 찾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나는 열어봤다. 지민아, 나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을 거야. 강태준이야.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 나는 화면을 보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답장했다. 평안하길 바라요. 단지 그것뿐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또 다른 문 하나가 닫혔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보고서를 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앞날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혁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 분기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당신을 공동 저자로 올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보조도 배우의 인물도 아닌 공동 저자. 나는 미소 지었다. 저녁에 나는 수첩을 펴고 한 줄을 더 썼다. 더 이상 버티기 위해 살지 않고 세우기 위해 살기 시작한다. 나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다. 밖의 밤은 아주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고요함이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했다. 미래가 어떨지는 몰랐지만 나는 한때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바로 그 두 발로 걸어나갈 것을 알았다. 나는 아주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분기를 시작했다.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팀의 일원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민준혁은 나에게 중부지방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위험 분석을 이끌도록 맡겼다. 이 프로젝트는 규모만으로도 누구든 긴장하게 만들만 했다. 자본은 크고 기간은 길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었다. 나는 이것이 전문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배짱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내 팀은 4명이었다. 가장 어린 사람은 26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3세였다. 그들은 첫 회의에서 호기심과 가늠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길게 소개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감으로 일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나는 업무를 분담하고 의견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문제를 여러 층으로 보도록 이끌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일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였다. 나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읽고 모든 가정과 모든 숫자를 확인했다. 때로는 피곤했지만 그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의 기분 좋은 피로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분석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을 때 민준혁이 들렀다. 새로운 역할은 익숙합니까?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좋은 대답이군요. 그가 화면의 초안을 쳐다봤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했다. 관리입니다. 얽힌 이해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미끄러질 겁니다.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세요. 나는 신뢰가 말이 아니라 일로서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내 사생활도 점차 안정되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와 조용한 저녁에 익숙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켜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내 몸은 다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웠다. 어느 주말 저녁 나는 부모님 댁에 갔다. 간단한 저녁 식사, 생선 매운탕, 데친 채소. 아버지는 일에 대해 물으셨고 어머니는 식사에 대해 물으셨다. 아무도 강태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선물이었다. 식사 후 나는 캔마루에 앉아 벌레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용기를 내는 건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기를 내느냐 마느냐는 때로는 한 번 아플 것인가, 아주 오래 아플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었다. 도시로 돌아와 나는 한 전문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민준혁이 나에게 작은 부분을 발표해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사람들 앞에서 위험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조용히 하던 일이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 당일 나는 심플한 옷을 입고 안정적인 심장 박동으로 무대에 올랐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나는 예시를 들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방 안은 몇 초간 조용했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그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발표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문들이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폈다. 나는 더 이상 강태준에 대해 쓰지 않았다. 이제 글들은 일, 방향,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나는 강덕수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류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에 드물게 원한을 품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는 분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원한은 너무 무거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하나의 원이 닫혔다고 느꼈다.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에서 내 팀은 첫 보고서를 완성했다. 나는 경영진에 제출했다. 민준혁은 당일 바로 답장했다. 보고서 조음, 제안대로 진행할 것. 나는 이메일을 읽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저녁에 하미가 전화했다. 언니, 요즘 많이 바쁘네. 응. 하지만 더 즐거워 보여. 응. 언니, 다른 생각은 안 해? 일 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나는 지금 혼자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하미가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공백을 누군가로 채울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으로 채우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수첩을 다시 펴고 짧은 한 줄을 썼다. 내 인생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다. 나는 밑줄을 긋고 수첩을 덮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밤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잠들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아주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아파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차를 타며 물 끓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정확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기다리는 나쁜 소식도 모든 소리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없었다. 그 느낌은 나에게 어떤 승리보다도 소중했다. 업무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부지방 프로젝트는 최종 결정이 필요했다. 나는 팀과 함께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했다. 회의는 길어지고 데이터 시트는 겹겹이 쌓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등 뒤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나는 듣고 데이터로 반박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숫자가 나를 대신해 말하게 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민준혁이 퇴근 후에 나를 남으라고 했다. 회의실은 비어 있었고 조명은 부드러웠다. 그가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다음 단계를 준비됐습니까? 어떤 단계요? 더 큰 책임을 지는 것.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 말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이 대답이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말했다.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신이 팀장입니다. 나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당신이 스스로 얻어낸 거야.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에 8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부엌에 서서 장볼 돈을 타쓰고 윗옷 주머니에 푼돈을 숨기던 여자. 나는 더 이상 그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그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주말에 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 이번에는 걱정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평온을 가져갔다. 아버지는 울타리를 고치셨고 어머니는 화분을 몇 개 더 심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주며 이웃집 이야기를 들었다. 돈이나 명성과는 관련 없는 작은 이야기들. 나는 문득 행복이 때로는 내가 속한 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아버지가 물으셨다. 집 살 생각은 있니? 생각 중이에요. 서두르지 마라. 돌아올 곳만 있으면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